박씨 부인은 아들 혼사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 며느리 후보 중에 고르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새 처녀에게 똑같이 쌀 한 대를 주고 하인 5에게 밥을 지어 주라 하였습니다. 첫째 기수는 완벽하게 밥을 지어냈고 둘째 기수는 상냥하게 자기 몫까지 하인에게 내주었지요. 그런데 셋째 처녀는 하품을 하며 느릿느릿 움직이더니 쌀을 씻다 말고 멍하니 부어 구석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구경꾼들이 킥 웃었지요. 저 처녀는 부엌에서도 졸고 있나? 그런데 한참이 지나 다른 처녀들이 다 끝낸 뒤에야 느긋하게 밥을 퍼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걸 박씨 부인은 하필이 게으른 처녀를 며느리로 골랐는데요. 아들은 장가를 거부하였고 고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시어머니는 그 게으른 처녀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충청도 홍주고에 박씨가문이라 하는 큰 양반대이 있었습니다. 너운 평야를 끼고 오일장에서는 홍주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박씨댁의 기와집은 고을 한복판에 우뚝 솟아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만큼 크고 반듯하였지요. 이 집의 안주인은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18살의 가부였습니다. 20해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가문을 지켜온 분이었는데 엄마 귀로 소문났으되 흉년에는 곡간을 여러 이웃을 먹이고 하인들에게 밥을 굶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어른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두고 무섭지만 믿음직한 큰대김이라 하였지요. 박씨 부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돌윤, 나이 23세 성균관 유생이었지요. 준수한 얼굴에 고든 성품을 지녀 홍주 처녀들 사이에서는 홍주의 도련님이라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혼사가 박씨 부인의 가장 큰 근심이었습니다. 23이 되도록 짝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고을 안팎에서 혼담이 빗발쳤지만 박씨 부인은 번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박씨 부인이 마침내 며느리 간태기를 잡았다는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대문 앞에는 아침부터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는 아악네들의 수근거림이 끊이질 않았지요. 대청마루에 새 처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고을에서 선별된 최종 후보 셋이었지요. 첫 번째는 정수연이라 하는 20살 교수였습니다. 인근 전부잣집의 외동딸로 단호하고 예절 바르기로 이름이 자자하였지요. 고을 사람 열의 9은 수연이가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소정이라 하는 19살 처녀였습니다. 홍주 한교 훈장의 딸로 온순하고 바느질에 능하며 누구에게든 상냥한 아이였지요. 그리고 세 번째 강란이라 하는 19살 처녀가 있었습니다. 가세가 기운 안방과 강진사의 딸이었지요. 이 처녀는 고을에서 낮잠 꾸러 게을 처녀라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는 처녀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금거렸습니다. 강란이가 저기 앉아있는 게야. 박씨 부인이 술을 맞추려고 들러리를 세운 거겠지.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담장 안까지 스며들었지요. 난이의 옷차림은 단정하였으나 유독 눈알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세 사람 중 가장 생기가 없어 보였지요. 정수연은 여유 있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한소정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난이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하품을 참느라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도륜이 새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레 정수연에게 머물렀지요. 속으로 저 사람이면 나쁘지 않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륜은 표정을 감추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고르면 안 됩니까? 박씨 부인이 아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답하였습니다. 내가 고르면 얼굴을 보고 고른다. 내가 고르면 사람을 보고 고른다. 그 한마디에 대청마루가 고요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새 처녀를 차례로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를 시킬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볼 것이니 꿈없이 행하거라. 팽팽한 긴장이 대청마루를 감쌌습니다. 고을의 운명을 바꿀 간택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마당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차 한 잔을 끓여오라. 정수연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지요. 허리를 굽게 세우고 사뿐 마당으로 나가 두레박을 내리는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물을 깃고 불을 피우고 찻잎을 고르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교본을 펼쳐 놓은 듯하였지요. 잠시 뒤 정수연이 바친 차전에서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역시 정부자식 귀수답다. 한소정도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왔습니다. 차잔 위에 마당에서 꺾은 매와 한 숭이를 살며이 띄워 놓은 센스가 돋보였지요. 박씨 부인이 매화를 물끄러이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난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난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그만 하품이 터져 나왔지요. 급히 손으로 입을 가렸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킥 웃었지요. 저것 봐라. 간택자리에서도 졸려하네. 도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난이가 우물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물을 곧장 깃지 않고 우물 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는 첫 바가지를 길어 올린 뒤 그것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바지를 떠서라 비로소 부엌으로 향하였지요. 구경꾼들은 굼뜨기까지 하다며 혀를 찼지만 박씨 부인의 눈빛만은 번뜩였습니다. 우물 안에 이물질이 떠있지는 않은지 물이 맑은지를 먼저 살핀 것이었지요. 난이가 받친 차전은 받침이 살짝 삐뚤어져 있었고 겉보기에는 셋 중 가장 못한 차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쌀 한 대씩을 내주며 말하였지요. 이 쌀로 밥을 지어 하인 5에게 나눠주어라. 정수원이 능숙하게 밥을 지었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잘 지은 밥을 5그릇에 정확히 나누어 하인들 앞에 놓으며 말하였지요. 어서 먹고 일이나 하거라. 손놀림은 능숙하였으나 하인들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박씨 부인이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지요. 한소정은 조용히 밥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하인이 한 술만 더 주시오 하고 청하자 당황하여 자기 몫을 선뜻 내주고 말았지요. 착하기는 하였으나 거절할 줄을 모르는 성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난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난이는 쌀을 씻다 말고 고개를 들어 부엌 구석을 두리번거렸지요. 무엇을 찾는 듯하더니 선반 위에 놓인 마른 실내기 한 줌을 발견하였습니다. 난이는 그 실내기를 잘게 썰어 쌀에 섞었지요. 구경꾼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방과 간택 자리에서 실내기 밥이라니. 그러나 난이는 아랑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지었습니다. 쌀에 실내기를 섞으니 양이 불어 5그릇이 아니라 6그릇이 되었지요. 난이는 하인 5개 한 그릇씩 꺼낸 뒤 남은 한 그릇을 아궁이 앞에 살며이 놓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남은 한 그릇은 누구 것이냐? 난이가 아궁이 쪽을 가리키며 답하였지요. 볼 때는 아이도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아궁이 앞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불대기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 아이를 난이만 보았던 것이지요. 세 번째 시험은 질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새 처녀에게 물었지요. 시어머니가 틀린 말을 하면 어찌하겠느냐. 정수연이 공손히 답하였습니다. 어른의 말씀은 틀려도 따르는 것이 도리옵니다. 한소정이 조심스레 답하였습니다. 조용히 따르되 나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어머니도 안 다치십니다. 대청이 술렁이었지요. 버르장어이 없다는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미소를 짓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새 처녀를 돌려보냈지요. 이튿날 아침 대청에 친척과 하인들이 모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하였지요. 며느리는 강난이로 정하겠다. 순간 대척과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지요. 그 깨을 처녀를 느. 그 친척들이 벌떡 일어났고 하인들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도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니 농담이십니까? 차라리 장가를 들지 않겠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들과 친척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지요. 내 눈을 믿어라. 도륜이 이를 악물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전체가 뒤집어졌지요.
하필 그 계열 처녀를 골랐단 말입니까? 이야기는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태기를 잡기 전 박씨 부인이 홀로 남몰래 강난이의 집을 찾아갔던 날이었지요. 해질녘이었습니다. 강진사의 기와집 앞에 박씨 부인이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집은 반듯하였습니다. 선대부터 내려온 기와 지붕의 대문이 기둥도 굵직하였지요. 그러나 예전의 헐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잡초가 올라와 있었고 대청마루 구석에는 먼지가 수북이 앉아 있었지요. 한눈에 보아도 사람 손이 모자란 집이었습니다. 강진사는 한때 홍주에서 가장 이름 높은 학자였습니다. 글을 읽는 눈이 밝고 문서를 다루는 솜씨가 빼어나 고위 선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지요. 그런데 5년 전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출입하던 손님들이 하나 둘 끊기고 하인 넷중 셋이 등을 돌려 떠나 버렸지요. 남은 늙은 종돌이가 바깥일을 겨우 감당할 뿐 안살림 전체는 맏딸 난이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반물 형편까지는 아니었으나 앙반가의 살림 규모를 19살 전혀 혼자 돌리기에는 턱없이 벅찬 것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담엄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마당에서 1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어린 동생 둘을 달래고 있었지요. 부엌에서 난이가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낫기, 한 손에는 밥주걱을 들고 있었지요. 옷차림은 단정하였으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난이가 약탄기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강진사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요. 5년 전 누명을 쓴 뒤 가슴에 맺힌 한이 병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난이가 아버지의 등을 조심스레 받쳐 올리며 약사발을 입에 대어드렸지요. 아버지, 오늘 죽은 좀 드셨어요. 강진사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이의 눈에 걱정이 그림자처럼 어렸지요. 동생에게 밥을 차려 먹인 뒤 난이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빨래를 걷고 아궁이에 불을 넣고 내일 아침쌀을 불리고 마당에 올라온 장을 뽑았지요. 해 가지고 달이 떠도 난이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가까워지자 동생들이 하나 둘 잠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난이가 호롱불 앞에 앉았지요. 무릎 위에 아버지의 옛 서책을 펼쳤습니다.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글자들을 난이의 눈이 막힘없이 훑어 내려갔지요.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한학을 배운 덕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난이의 눈빛은 낮에 졸던 그 사람과는 딴 사람처럼 또렷하고 날카로웠지요. 새벽 인경이 울릴 무렵니가 겨우 눈을 붙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잠결에 보기 시작하였지요. 난이가 소리 없이 일어나 막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은조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잠들고 나서야 난이도 벽에 등을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마침 해가 마당을 비추자 난이가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꾸벅 졸고 있었지요. 지나가던 동네 안악이 담 넘어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저것 강진사 딸도 졸고 있어. 안방과 규수가 저래서야 쓰겠나. 밤밖에서의 모든 것을 밤새 지켜본 박씨 부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었지요. 밤새 가족을 위해 깨어 있느라 낮에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에 졸고 있는 겉모습만 보고 게으르다 손가락질하였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밤의 고단함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박씨 부인은 또 하나를 보았습니다. 난이가 졸면서도 무릎 위에 책 한 권을 펴놓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한문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박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은조였습니다. 꼼꼼하고 참을 읽고 한문을 읽고 분리에 굴하지 않는 아이. 박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요즘 밤마다 들여다보던 장부의 석연찮은 숫자들 누군가 박씨 간모의 땅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이 걸음을 멈추고 홍주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만호의 전닭과 맞다 경계선이 전력놀 아래 길게 뻗어 있었지요. 박씨 부인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싸움에는 저 아이가 필요하다. 며느리 간택의 진짜 이유는 이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고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속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간택 소식이 전해진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난이가 직접 박시문을 찾아온 것이지요. 대청마루에 올라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은 난리가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하오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박씨 부인이 부채를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이유를 들어보자구나. 난이가 고개를 들어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석에 계시고 동생들이 아직 어립니다. 제가 빠지면 그 집이 흔들립니다. 목소리도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박씨 부인이 그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거절이 마음에 든 것이었지요. 우리 집 하인 둘을 강진사 댁에 보내마 안살림을 거우려니 하나 바깥 일을 둘이 하나 애원도 내가 정기로 붙이겠다. 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뜻 믿기 어려운 제안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시집본 며느리가 친정 걱정에 잠을 못 이루면 그게 시댁에도 좋을 리 없지 않겠느냐.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난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깊이 절을 올리는 난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신뢰라는 것이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히자 고을 전체에 험담이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늙어서 눈이 흐려졌다. 게으른 너를 며느리로 들이더니 처갓집에 하인까지 보낸다더라.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입방아가 쉴 새 없이 지어졌지요.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정수연의 아버지 전만호였습니다. 홍주에서 가장 많은 전답을 거느린 부호로 일동딸이 박씨 며느리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감히 내 딸을 떨어뜨려이 모욕은 반드시 되겠다. 건만호는 그 길로 고을 아전 김서방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박씨 가문의 약점을 찾아라. 무엇이든 좋다. 어둠 속에서 아전의 고개가 깊이 숙여졌지요. 한소정은 담담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난이를 찾아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댁 시어머니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잘해. 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정의 손을 잡았지요. 그 따뜻한 손에서 난이는 오랜만에 또래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혼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난이의 가마와 혼수는 소박하였으나 안방가의 체면은 갖추어져 있었지요. 구경꾼들은 정수연의 화려한 혼수를 떠올리며 수금거렸습니다. 강진사가 병상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딸의 손을 잡았지요. 내가 고생만 하다 시집까지 가는구나. 이 아비가 미안하다. 난이가 애써 웃으며 답하였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하인과 유언을 보내주신다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혼례가 치러졌으나 도류는 내내 신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촛불이 켜졌지만 도류는 방 한쪽 끝에 앉아 책만 펼쳤지요. 난이는 서운하였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펴며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편히 쉬세요. 촛불이 흔들렸고 긴 침묵만이 신방을 채웠습니다. 다음날 새벽 난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시댁 부엌이 손에 익지 않아 죽이 누워붙었지요. 탄내가 부엌 가득 퍼지자 하인들이 킥 웃었습니다. 역시 게으르다더니 부엌 일도 못하는구나. 박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와 눌러붙은 죽을 한 숟갈 떠 맛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지요. 도윤이 못마땅한 얼굴로 모친을 찾아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짓는 사람이 어찌 안 살림을 맡습니까? 거기다 처갓집에 하인까지 보내셨다면서요. 박씨 부인이 아들을 올려다보며 답하렸지요. 밥 짓는 법은 가르치면 되지만 사람 보는 눈은 가르칠 수 없다. 도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혼례 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고을에서는 난이의 시집살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지요. 소문이 씨앗을 뿌린 것은 정수연이었습니다. 고을 안악들을 모아 차회를 연 자리에서 정수연이 차잔을 기울이며 넌지시 입을 열었지요. 박시댁새 며느리가 낮에 안채에서 졸다가 항아리를 깼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안악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지요. 실상은 달랐습니다. 난이가 낮에 졸았던 것은 밤새 시어머니의 약탕을 다리느라 눈을 붙이지 못한 탓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오래전부터 관절 통증을 앓고 있었는데 난이는 친정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던 버릇 그대로 아픈 어름 곁을 밤새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이는 박씨 부인뿐이었고 난이는 스스로 해명하는 법이 없었지요. 정만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수한 아전 김서방을 앞세워 강진사의 과거 누명 사건을 다시 꺼낸 것이지요. 뇌물쟁이의 딸이 안방과 며느리라니 가문의 수치로다. 이런 내용의 투서가 고을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장터벽에도 행교 담장에도 그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젓이 붙어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소문은 홍주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도윤이 성균관 동문에게서 서찰한 통을 받았지요. 자네 장인이 뇌물쟁이라던데 사실인가? 서찰을 읽는 도윤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난이를 불러앉히고 물었지요. 당신 아버지 진짜로 뇌물을 받은 게 아니요. 난이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시집와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눈멍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아버지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지켜보며 삼켜온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부인은 반신반의하였으나 난이의 눈에 거짓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며칠 뒤 박씨 부인이 난이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자 박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내 아비 일은 내가 알고 있다. 입 다물고 때를 기다려라. 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박씨 부인은 대답 대신 장부꾸러미 하나를 난이 앞에 내려놓았지요. 이것을 읽을 수 있느냐? 난이가 꾸러미를 풀어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숫자와 지명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지요. 난이의 눈이 장부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눈이 점점 커졌지요. 이건 전답 장부인데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해마다 수확량은 줄고 있는데 전답 넓이가 변한 기록이 없습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습니다. 그래, 맞지 않지. 누군가 우리 가문의 땅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난이가 장부를 내려놓고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박씨 부인의 눈에서 오랜 세월 혼자 짊어져온 무게가 읽혀졌습니다. 난이가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씨 부인이 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아닌 공모의 기운이 처음으로 흘렀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뜻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난이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서툴지만 묵묵히 안살림을 하고 밤이면 모두가 잠든 뒤 창고로 향하였지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러 10년치 장부를 한 장 한 장 대조해 나갔습니다. 낮에 졸리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었지요. 장부를 파고들수록 뚜렷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뒤 박씨 가문 전답의 경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요. 한 해에 서너 마즈기씩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교묘하게 깎여 나간 것이었습니다. 원래를 합치면 적지 않은 땅이었지요. 그리고 줄어든 땅의 방향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만호의 전답과 맞닿아 경계선이었지요. 닷새째 되던 밤 난이가 결정적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5년 전에 작성된 토지 문서 한 장이었지요. 언뜻 보면 평범한 매매 문서였으나 난이의 눈이 문서 한쪽 구석에 찍힌 관인에서 멈추었습니다. 핵이 미세하게 달랐지요. 진짜 관인과 나란히 놓고 보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지만 분명한 위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한학이 아니었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하였을 차이였지요. 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조된 관인이 찍힌 시점이 강진사가 누명을 쓴 때와 정확히 겹쳤던 것이지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추어지자 소름 끼치는 진실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만호가 박씨 가문의 땅을 삼키면서 이를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제거한 것이었지요.
홍주에서 문서를 가장 잘 읽는 사람 강진사를 뇌물쟁이로 몰아 관직에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은 처음부터 전만호가 꾸민 함정이었던 것이지요. 난이가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5년간 아버지가 병석에서 신음하던 밤들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하나 둘 떠나간 하인들의 뒷모습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난이가 박씨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다 알겠습니다. 전만호가 우리 두 집안을 모두 망치고 있었습니다. 장부와 유조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는 난이의 목소리는 또렷하였지요. 박씨 부인이 난이의 설명을 끝까지 듣더니 비로소 성내를 드러내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고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난이가 숨을 멈추었지요. 박씨 부인의 입에서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장부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한문에 밝고 끈기가 있고 전만호에게 빼앗긴 것이 있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사람이 필요하였다. 정수연을 며느리로 들이면 전만호의 첩자를 안방에 들이는 꼴이고 한소정은 착하지만이 싸움을 감장할 가르이 아니었다. 난이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시험해 하신 겁니까? 박씨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답하였지요.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간택날의 시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물을 먼저 살핀 것은 꼼꼼함의 확인이었고 실내기를 섞어 양을 불린 것은 살림지혜의 확인이었으며 볼 때는 아이까지 챙긴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의 확인이었던 것이지요. 박씨 부인이 난이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미는 한 뜻이다. 난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직 도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난이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으나 박씨 부인이 단호하게 만류하였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전만호 쪽에 세워나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난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냉대를 견디면서도 입을 열 수 없는 것이 장부를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요. 난이가 밤마다 창고를 드나든다는 사실은 오래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 박씨 가문이 하인 중에 기동이라는 젊은 놈이 있었는데 이자가 전만호에게 매수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기동이가 어둠 속에서 난이의 뒷모습을 지켜본 뒤 곧장 전만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새 며느리가 밤마다 창고에 들어가 장부를 뒤지고 있사옵니다. 전만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그녀의 장부를 보고 있다고 강진사의 딸이니 한문을 읽을 줄 알겠군. 당장 처리해라. 전만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정수연이 박씨문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보자기를 들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문을 들어섰지요. 시집살이가 고되시지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난이는 고맙다 인사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서늘하였습니다. 정수연의 웃음 뒤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이지요. 정수연이 돌아가는 길에 부엌 뒷곁에서 기둥이를 만났습니다. 눈짓으로 기둥이를 담장 구석으로 불러낸 정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밀명을 내렸지요. 오늘 밤 참고의 장부를 모두 없애거라.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 기둥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고려하던 박씨 가문의 뒤뜰에 매캐한 냄새가 번지기 시작하였지요. 창고 쪽에서 붉은 빛이 피어 올랐습니다. 불이었지요. 마른 집더미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창고 벽을 타고 올라 기와 틈새로 연기가 솟아 올랐습니다. 난이가 가장 먼저 불을 발견하였습니다. 안방에서 뛰쳐나온 난이의 눈에 창고를 집어삼키는 불길이 들어왔지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장부가 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난이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도윤이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난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길 나는 지옥이었지요. 연기가 눈을 찌르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웠습니다.
난이가 선반 위에 장부를 더듬어 찾았지요. 손끝에 익숙한 장부의 감촉이 잡혔습니다. 핵심 장부 3권을 품에 꼭 끌어안고 출구를 향해 몸을 던졌지요. 무너지는 석가래가 난이의 인팔과 등을 스쳤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하였지요. 난이가 창고 밖으로 쓰러져 나왔습니다. 품에는 장부 3권이 꽉 안겨 있었지요. 인팔과 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살같이 벌겋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도련이 달려가 쓰러진 난이를 안아들었지요. 장부 따위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 난이의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가물거리는 눈으로 도련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장부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을 아버지의 이름을 말을 끝맺지 못하고 난이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도련이 처음으로 난이의 눈물을 보았지요. 그 눈물 속에 깨움도 무례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박한 분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불탄 창고 앞에 섰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둥과 재가 된 서류들 사이에서 박씨 부인이 이를 악물었지요. 정말 내가 여기까지 손을 뻗는구나. 도련이 난이를 방에 눕힌 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두 주먹을 떨며 물었지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씨 부인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땅 잠식 강진사의 누명 난이를 며느리로 고른 진짜 이유까지 도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자신이 냉대하였던 아내가 가문을 위해 밤마다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도련은 두 주먹을 떨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의원이 난이의 화상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팔과 등에 화상이 깊습니다. 석 달은 누워 계셔야 하옵니다. 난이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화상 위에 덧댄 악포가 움직일 때마다 살갗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련이 난이의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시집본 뒤 처음으로 도련이 난이 곁에서 밤을 지새운 것이지요. 난이의 잠결에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으며 도련은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첫날 밤 눌러붙은 죽을 비웃던 하인들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던 난이의 뒷모습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요. 미안하오. 내가 눈이 멀었소. 도련의 나직한 목소리에 난이가 가물거리는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니 화상쯤이야. 애써 웃어 보이는 난이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지요. 도련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난이가 불길 속에서 구해낸 장부 3권을 품에 안고 홍주관화를 찾아갔지요. 전만호의 토지 잠식과 문서 2조를 낱낱이 적은 소장을 현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장부가 증거에 옵니다. 이 가문의 전답을 10년에 걸쳐 빼돌렸사옵니다. 그러나 현감의 반응은 싸늘하였지요. 소장을 대충 훑어본 현감이 장부를 밀어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장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위조관이니라 하나 누가 위조하려는지 알 길이 없지 않은가. 현감의 눈이 도련을 피하였지요. 이미 전만호의 뒷돈이 현감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감이 오히려 역궁을 펼쳤습니다. 근거 없이 고을 몇만가를 모함하였으니는 무고에 해당한다. 소장을 거두지 않으면 내 죄를 감명에 보고하려 무고죄로 다스리겠다. 도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무고죄가 성립되면 성균관 유적이 삭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안반에게 과거 응시의 길이 막히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현감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박신문이 장부와 재산을 관해서 조사하겠다. 피해자인 박씨가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된 것이지요. 관아의 아전들이 박씨에게 들이닥쳐 장부를 뒤지고 창고를 살피는 굴욕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담장 넘어 그 모습을 구경하며 수금거렸지요. 박씨 집안이 정부잣집을 무고하다니 저것 봐라. 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도련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으나 얼굴에 생기가 모조리 빠져 있었지요. 안반으로서 관아에서 무고죄 협박을 받고 제집이 관의 조사를 받는 꼴을 두 눈으로 지켜본 굴욕은 곤장 열대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난이가 침상에서 도련의 모습을 보았지요. 일어나고 싶었으나 화상의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불 위에서 주먹을 쥐는 것뿐이었지요. 소식은 강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병상에서 사이가 무고죄로 몰릴 처지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강진사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지요. 나 때문이다. 이 늙은이 때문에 두 집안이 망하는구나. 정만호가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소장을 거두고 남은 전다 절반을 넘기면 조용히 끝내주겠다. 거부하면 무고죄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한복을 종용하는 것이었지요. 박씨 부인의 가장 오래된 범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수연이를 며느리로 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괜히 게으른 넌을 데려와서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하인 셋이 보다리를 쌌지요. 마님 죄송하옵니다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옵니다. 큰 기와집이 하루하루 텅 비어갔습니다. 난이가 침상에서 박씨 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장부를 잘못 읽은 건 아닐까요? 저 때문에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난이의 손을 꽉 잡으며 답하였지요. 내가 읽은 것은 틀리지 않았다. 이 어미를 믿어라. 그날 밤 박씨 부인이 홀로 안방에서 오래된 개짝 하나를 열었습니다. 개짝 깊숙한 곳에 누럽게 바른 서찰 한 묶음이 고이 쌓여 있었지요. 박씨 부인이 서찰을 가슴에 앉으며 은졸었습니다. 어부, 이것을 쓸지 않기를 바랐는데 20회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건네는 말이었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안방에서 박씨 부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초식 울기도 전에 박씨 부인이 나들이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품 안에 개작 속 서찰 묶음을 깊이 넣고 대문을 나서려는데 도륜이 마루에 나와 있었지요. 어머니 이 밤에 어디를 가십니까? 박씨 부인이 아들을 돌아보며 답하였습니다. 한양이다. 사흘이면 돌아온다. 그동안 며느리를 지켜라. 도륜이 더 묻기도 전에 박씨 부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58 먹은 과부가 홀로 한양길에 오르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봄비가 내려 길이 지었고 고개마루에서는 찬바람이 뻘을 내었지요. 그러나 박씨 부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 품은 서찰이 20회의 무게로 심장을 눌렀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이틀 만에 한양에 닿은 박씨 부인이 찾아간 곳은 한성부 판관 오대감의 사였습니다. 오대감은 돌아가신 박씨 부인 남편의 성균관 동문이었지요. 오랜만에 찾아온 고인의 아내를 보고 오대감이 반색하였으나 박씨 부인의 굳은 얼굴을 보고는 곧 표정을 고쳤습니다. 무슨 일이요? 형수. 박씨 부인이 품에서 서찰 묶음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 먹을 씨가 빼곡하였지요. 이것은 20회 전 정만호가 인근 고을 아전에게 보낸 친필 서신 5통이 옵니다. 오대감이 서신을 받아들고 한 통씩 펼쳐 읽기 시작하였지요. 읽을수록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지요. 건만호가 아전에게 토지 문서 2조를 사주하고 그 대가로 은자 수백 냥을 건네는 과정이 자신의 손으로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서신이 세상에 나오면 정만호는 끝장이었지요. 오대감이 서신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으셨? 박씨 부인의 입에서 스스동안 감추어 두었던 이야기가 흘러나왔지요. 우리 대감이 살아계실 때 정만호의 비리를 알아채셨습니다. 이 서신을 입수하고 관가에 고발하려 하셨으나 그 직전에 갑자기 세상을 뜨셨지요.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서방님의 유언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때가 되면 쓰거라. 20회였지요. 20회 동안 박씨 부인은 서찰을 개짝 깊숙이 넣어두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정만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장부를 읽을 줄 알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며느리가 필요하였던 것이지요. 그 며느리가 찾아낸 증거와 남편이 남긴 서찰이 합쳐지면 비로소 정만호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감명에서 움직일 것이요. 그 길로 오대감이 충청 감명에 공문을 보냈지요.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한 충청감사가 즉시 특별조사관을 홍주에 파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사흘 뒤 박씨 부인이 홍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를 감명조사관이 따르고 있었지요. 조사관이 곧장 정만호의 저택으로 향하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조사관이 들어서자 정만호의 안색이 처음으로 변하였지요. 이게 무슨 일이요? 조사관이 정만호의 서재와 창고를 폴리사이 수색하였습니다. 위조된 관인이 서랍 깊은 곳에서 나왔고 아전들에게 건넨 매수 기록이 쏟아져 나왔지요. 정만호의 얼굴이 제비추로 변해갔습니다. 뒷돈을 받았던 현감도 함께 체포되어 포승줄에 묶였지요. 고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어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정수연이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만호가 딸의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지요. 정수연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어렸습니다. 규동이가 체포되어 관아로 끌려갔지요. 규동이가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창고 방화도 고을에 나붙은 투서도 모두 정만호의 지시였음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조사관이 5년 전 강진사의 뇌물사건 기록까지 다시 꺼내어 살폈습니다. 정만호가 만들어낸 위증과 조작이 하나씩 벗겨져 나갔지요. 난이가 침상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5년이었지요. 5년간 아버지에게 씌워져 있던 누명이 마침내 벗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난이가 이불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지요.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본 도윤이 다가와 화상 자국을 피해 난이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떤 말보다 따뜻하였지요. 충청 감사의 판결이 내려진 날 홍주 고을관아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정만호의 제목이 낭낭하게 읽혀졌지요. 토지 잠식, 문서 이주, 방화사주 무고 하나하나가 무거운 죄였습니다. 정만호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머나먼 곳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뒷돈을 받고 정만호의 편을 들었던 현감 역시 파직되어 관복을 벗었습니다. 도윤에게 무고죄를 들먹이며 이세를 부리던 자의 허망한 최후였지요. 호승줄에 묶인 정만호가 고개를 떨구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고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날 강진사의 뇌물 누명이 공식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파직 기록이 삭제되고 복권 거지가 내려왔지요. 5년이었습니다. 5년간 뇌물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병석에 누워있던 강진사에게 마침내 이름이 돌아온 것이지요. 거지를 전하러 간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강진사의 기와집 방문을 열고 들어선 도윤이 장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누명이 벗겨졌니다. 거지를 받아든 강진사의 손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글자 위에 눈물이 떨어져 먹이 번져나갔지요. 이 늙은이가 살아서 이름을 되찾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간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지요. 도윤이 장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생이 눈이 어두워 아내를 몰라 배웠었습니다. 용서하러 주십시오. 강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어깨를 잡았지요. 자네가 물러서지 않았다고 들었네. 고맙네, 도윤아. 박씨 가문에 잠식 당하였던 전답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정만호의 재산 일부가 피해 보상으로 더해졌지요. 떠났던 하인들이 하나 둘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고 등을 돌렸던 이웃들이 쓸모의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세상 인심이란 그런 것이었지요. 정수연은 아버지의 죄에 연좌되지는 않았으나 고을에서 설 곳을 잃었습니다. 조용히 짐을 꾸려 먼 친척이 있는 타양으로 떠나기로 하였지요. 떠나는 날 정수연이 박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난이와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정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내가 미웠다. 간택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지만 아버지가 한 일은 나도 정녕 몰랐다. 난이가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알고 있어. 정수연이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지요. 대문을 나서는 정수연의 뒷모습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소정이 약재 보다리를 들고 찾아왔지요. 난이의 화상에 좋다는 약초를 직접 캐어온 것이었습니다. 간택날 내가 떨어진 게 다행이었나 봐. 나였으면 장부는 커녕 앞에서 도망쳤을 거야.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소리내어 웃었지요. 강진사의 건강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권 소식이 어떤 약보다 나았던 것이지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걷기 시작하더니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어귀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고을 사람들이 강진사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5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인사였습니다.
도윤이 난이의 침상 곁에 앉아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당신을 게으르다 여기 내가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었수. 눈앞에 진실도 보지 못하였으니 난이가 웃으며 답하였지요. 저는 정말 게으른 거요. 지금도 졸려 죽겠어요. 부부가 함께 웃었습니다. 혼례 뒤 처음으로 신방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난이의 화상이 아우러가자 난이가 본격적으로 안살림을 맡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부 정리가 귀신 같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졌지요. 게을 며느리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씨 며느리 덕에 그 집안이 살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안채 마루에 앉아 난이가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에 있던 늙은 하인 복순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마님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였사옵니까? 박씨 부인이 빙긋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사람은 낮에 얼마나 부지런한가로 볼 것이 아니라 밤에 누구를 위해 깨어 있는가로 보아야 하느니라.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듬해 봄 난이가 천리를 안고 강진사의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강진사가 마당까지 나와 손줄 받아 안았지요. 이 아이는 좋은 세상을 살겠구나. 강진사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겉에서 지켜보던 박씨 부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홍주의 봄바람이 기와집 처마 끝을 스치며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